자, 심도 있는 전략 세워보는 진짜 전략 시간, 수요일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는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장에서 벗어났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올해 이 전고점으로 반등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전히 어려운가요? 네, 자 우선 시장의 흐름 보겠습니다. 네. 자, 올해 2022년은 연초부터 지속해서 힘든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하기 전까지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9.3% 연초 대비 하락을 했었고 S&P 500은 12.4%, 나스닥은 19.6%의 하락을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작년 연말에 미국 증시가 올해 상반기 중간 조정이 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폭은 약 10에서 20% 정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올해 안에 그 하락폭을 다 되돌리고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로 시장이 2022년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요. S&P 지수의 하락폭이 지금 마이너스 14.6%. 지난 두 달 동안에 하락을 했었고요. 또 나스닥은 보시면 22.5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10에서 20%의 조정이 왔었고요. S&P 500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다 되돌리려면 결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 버리면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 시점이 오렌지색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플러스 전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9개월 동안에 다 반등을 해서 전 고점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앞으로 9개월 안에 아마 2, 4분기에는 반등을 하겠지만 다시 하락을 해서 지금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10%, 20% 더 하락,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하는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리스크가 높아진 이유를 보시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1분기 말에는 지난 4, 4분기 말에는 이 리스크가 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한 30% 정도까지 1분기 말에는 올라갔어요. 자, 그 이유는 첫째는 유가가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신흥국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간밤 국제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원유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간밤 국제 유가가 이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향후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건가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자,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이 5%에서 30%로 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유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가의 흐름을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픽텟 자산운용이라는 데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게 유가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가 원래 이제 평균값에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갔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0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회색 선들을 보시면 이게 다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유가가 일시적으로 해버리면 경기 침체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브렌트유가 104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지금 현재의 브렌트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4달러 이상 올라가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 일시적으로 얼마까지 갔었죠? 네, 139달러. 네, 정말 거의 전 고점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급격하게 급락을 해서 오늘 아침 보니까 95달러로 네.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그만큼 미국이 석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리그 카운트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앞으로 오펙 관련된 기업 국가들이 생산을 늘릴 거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이 부분인데요.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정말 큰일 났다. 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갈 거다. 유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선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유가 흐름인데 네. 이때의 폭을 보시면은 정말 높았죠. 2가 넘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보시면. 근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수준이죠. 네. 그리고 또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는 거의 1.3 수준인데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유가 상승만으로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순히 유가 상승만으로는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이 미국 가처분 소득 대비 유가 상승률로 지금 그래프로 확인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또 이번 주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 채권이자 만기일이 또 도래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신흥국 증시에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지금이 참 1998년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이 사태가 언제 있었냐면요. 여기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 1998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가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아시아 신흥국들이 모라토리움, 뭐 IMF 이런 리스크가 왔습니다. 자, 그때의 총 규모를 따지면은요, 글로벌 GDP의 8%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모두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큰 문제였는데 이때 미국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상당히 놀랍지만 하락폭은 겨우 22.4%에 그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엄청나게 큰 거품 증시가 이런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현재 러시아의 이 디폴트 리스크, 이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은요, 러시아의 정부 부채 비율이 전체 GDP의 약 17.8%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대외 부채 규모로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4,78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이를 숫자화하면은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채무가 당장 어떻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1,200억 달러 정도 돼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GDP 약 뭐 거의 90조 달러가 되는데 이 수준에서 0.15%에서 많이 봐야 0.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미국 경기 침체와 연결될 부분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국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러시아 디폴트 리스크가 글로벌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1998년도에 미 연준이 금리를 3차례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폭등장이 나중에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정도 사이즈의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는 않겠죠. 대신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더디게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것을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는 FOMC 미 연준 금리 결정 너무나 중요하고 점도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98년을 보니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더디게 하는 트리거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선례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럼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간 선거 선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정과 상승 사이클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작년 말에 시장이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결국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가 가장 미국 증시가 안 좋은 해예요. 네. 그리고 상반기가 보통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테이블이 있는데요.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었던 여러 차례가 있거든요. 거의 한 20차례 정도 되는데 그때의 이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그러니까 연초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로 계산하는 거죠. 중간 선거는 11월 달에 있죠. 그러니까 한 11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평균 지수가 어떻게 변했느냐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1.14%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08%, 나스닥은 마이너스 0.6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올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보여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하락을 제법 하기도 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은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보통 조정이 제법 세게 들어옵니다. 18번의 평균을 보시면은 연중 하락폭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통 일어나는데 16% 정도 빠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는데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 도대체 얼마나 반등을 하느냐? 33.5%나 반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하락폭을 다 되돌리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테이블 11월 달까지는 다시 되돌아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아마도 연말까지는 이 하락폭을 다 되돌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빠져나오는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욱이 우리가 항상 기준점을 잡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공포가 정말 팽배할 때는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을 어떻게 긋냐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20 이하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가 얼마에 와 있냐면 14, 뭐 17 이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서는 우리가 조정을 투자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패닉을 해서 매도를 하는 도망가는 그런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가 언제 기준이었죠? 시간이? 지금 어저께는 돌아왔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2하면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인데 현재 14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또 중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선전이 또 봉쇄가 되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장을 보였고 뭐 러시아의 타격 부분도 있었죠.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아주 하락폭이 월요일날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이런 현상이 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중국 증시도 빠지고 있죠. 근데 나스닥이 아까 2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상해 종합 지수를 한번 볼까요?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냐면 1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좀 덜 빠졌죠. 자, 그만큼 중국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G2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빠졌어요. 알리바바 같은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75%나 빠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진짜 큰일 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인 중국의 GDP 규모라든지 중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라든지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부품,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다 버리고 나오는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알리바바 같은 대형 기술주들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대형 IT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성장하고 있는 산업들,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만큼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반도체라든지 이 러시아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수출을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상대적인 지금 현재의 매력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A50, 상해 종합지수, CS300,
CSI 300, 그리고 심초종합지수 전부 다 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 디폴트가 중국의 디폴트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에 보여드렸듯이 아시아 위기가 미국의 디폴트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20%만 빠지고 폭등을 했죠. 자, 그런 비슷한 모습이 중국 증시에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승 여력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중국 증시의 매력도가 높다면은 다른 신흥국 증시, 뭐 베트남이라든지 한국, 뭐 대만 같은 증시에도 좀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지 궁금하네요. 네, 자, 지금이 98년과 똑같을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자, 98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러시아 디폴트가 생기고 그 이외에 한국, 뭐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전부 다 IMF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빠졌죠. 자, 그것을 감안한다면 한국 증시나 뭐 대만 증시나 베트남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98년처럼 펀디멘탈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대부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면 중국이 이 어떤 전이 현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대만, 베트남, 한국도 전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 대만, 베트남, 한국의 상승 여력이 지금 20%대에서 40%대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을 하면 그때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뭐 한 일주일 안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디폴트까지는 안 갈 거고 전쟁이 멈춘다면 그때부터 또 다시 신흥국 시장의 어떤 매력도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삼아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결론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미선물 시장 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이어서 좀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